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는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포화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말들은 오랫동안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져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은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들어오며 굳어진 믿음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소금에 대한 믿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카니보어 식단 전문가로 유명한 숀 베이커 박사는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트륨과 염화물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한 전기 신호를 전달하며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폐를 작동시키고 근육이 수축하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자연 속의 호수, 바다, 동굴, 광산 등에서 추출하며 모든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일정량의 소금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야생의 많은 초식 동물은 오로지 소금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거대한 지형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오해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주장 중 하나는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2016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소금 섭취가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것은 나트륨 보유 현상이며 이 나트륨 보유의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의 손상입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 손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정제된 설탕, 해로운 식물성 기름이 다량 포함되며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대사 장애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고혈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소금이 직접적인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며 과체중이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체중 참가자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혈압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2003년에 발표된 또 다른 메타 분석 역시 소금 섭취량에 관계없이 체중을 줄이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혈압의 주범은 소금이 아니라 대사장애이며 이 장애는 주로 설탕, 곡물, 정제 식물성 오일 등 건강에 해로운 가공식품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소금 섭취와 고혈압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소금이 만병의 근원이며 한국인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도 단지 염분이 많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피해야 할 음식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문제는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이지 소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은 주로 비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방, 고기, 그리고 소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내 나트륨 부족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필요한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되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신체는 음식 소화나 인슐린 반응보다 생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슐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인슐린이 혈액에 남아있는 것은 창밖에서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공사하는 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리는 백색 소음처럼 느끼게 됩니다. 덤프트럭이나 기계들의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귀와 몸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당신의 몸에서 인슐린이 가끔 방출되면 그것은 혈당을 세포로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항상 존재한다면 신체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트륨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메타 분석에서도 소금을 제한한 식단이 오히려 인슐린 수치와 C-펩타이드 점수를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1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건강 문제가 없는 152명을 대상으로 7일간 소금 제한 식단을 적용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충분한 소금 섭취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혈당 조절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주장인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도 오해입니다. 소금 섭취가 체지방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금은 체내 수분 보유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체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트륨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에너지 생성, 혈압 유지, 근육 수축 등에도 꼭 필요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생명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소금 섭취 후 체중이 일시적으로 0.5에서 1kg 정도 늘어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 때문입니다. 만약 신진대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몸은 이 수분을 활용하거나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체액 저리와 부종으로 인해 일시적인 체중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1g당 약 4g의 물을 보유하는 성질이 있고 나트륨과 결합할 경우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사가 건강한 상태라면 이러한 현상은 잘 조절됩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몸은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이며 자연스럽고 포만감을 주는 식단, 예를 들어 고기, 채소, 천연 소금을 섭취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소금과 무엇을 함께 먹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으로 손꼽히는 라면이나 짬뽕, 찌개류를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습니다. 쇼 베이커 박사의 말대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저장됩니다. 따라서 라면을 먹은 다음날 몸이 붓는 건 국물 때문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덩어리를 식용유에 튀긴 연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대개 고염분,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짠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금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개인의 활동량, 건강 상태, 식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즉 운동을 자주 하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사람 역시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체내 수분 보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금 섭취가 필요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역시 권장량보다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별로 필요한 나트륨의 양은 일정하지 않으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토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식단을 하면 우리 몸은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나트륨을 포함한 전해질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소금 섭취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금을 수저로 퍼먹거나 일부러 더 짜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캠베리 박사는 소금을 음식의 맛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더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음식은 늘 싱겁게 먹어왔습니다. 제 입맛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소금의 맛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두유에 소금을 넣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무가당 두유는 설탕이 들어간 두유에 비해 확실히 맛이 심심한데요.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소금은 확실히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솔트, 켈트시 솔트, 용암염 등 특정 종류의 소금이 다른 소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오염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금은 소금입니다. 일부 고급 소금이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의 기능과 역할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육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 즉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소금 섭취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기 자체에 이미 일정량의 나트륨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고기에 찍어 먹는 것보다 감자칩, 프레첼, 팝콘, 쿠키, 빵, 케이크 등 가공식품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소금이 첨가된 음식의 형태입니다. 저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상 하나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소금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것을 이상한 다이어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